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연구자인 김재웅이라고 합니다. 우리 해방 후 남한에서는 미군이 점령하면서 미 군정이 수립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군정이 실시가 되게 됩니다. 소련군이 이 북한 지역을 점령해서 점령 통치를 하게 되는데 우리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산주의 세력과 비공산주의 세력이 어떻게 태동하고 경쟁하며 그 결과 북한 지역 정치 지형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후 미군이 인천항을 통해 남한에 진주한 시점은 1945년 9월 8일입니다. 소련군은 그보다 이른 해방 직전인 1945년 8월 9일부터 대일전에 참전하며 한반도에 들어옵니다. 서부전선에서 독일을 격파한 소련군은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며 만주와 함경 북도로부터 급속한 남하를 시작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 한반도 전체를 점령할 기세였습니다. 이때 미국이 제동을 걸게 됩니다. 미국은 소련과의 협상을 통해 일반명령 제1호를 발표합니다. 일반명령 제1호의 내용은 바로 일본군에 대한 무장 해제를 위해 미군과 소련군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거죠. 이를 통해서 비극적인 38선이 획정이 되게 됩니다. 소련군은 8월 24일부터 26일에 걸쳐 평양에 진주합니다. 함경남도 원산에서 기차를 타고 횡단해서 평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소련군은 8월 말경에 이미 북한 전역을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소련군이 점령한 북한 지역은 동부와 서부가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상이한 지역이었습니다. 서쪽에 자리한 평안남북도, 황해도와 동쪽에 자리한 함경남북도를 낭림산맥이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쪽 지역은 서로 접근이 어려웠던 거죠. 따라서 문화적, 언어적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제 시기에도 양쪽 지역의 문화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평안남북도는 기독교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우세했던 반면 함경남북도는 상대적으로 좌파 세력이 우세했습니다. 소련군이 한반도에 진주했을 때 한반도에는 자생적인 조직인 인민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인민위원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기구는 건국준비위원회입니다. 8월 15일 해방 당일 몽양 여운형 선생의 주도 아래에 우리 조선인들의 자치기구인 건국준비위원회가 탄생이 되게 됩니다. 8월 16일 안재홍 선생이 라디오 방송 연설을 통해서 지방 건국준비위원회의 결성을 독려하심에 따라 각지 건준 지부가 조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9월 6일에 조선인민공화국이 창설이 되게 되면서 각지의 건준 지부가 인민위원회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주로 박헌영을 비롯한 좌파 세력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남한에 주둔한 미군은 인민위원회 조직을 인정하지 않고 탄압을 했습니다. 반면에 북한 지역에 주둔한 소련군은 인민위원회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소련군은 치안과 행정에 관한 일체 권한을 인민위원회에 이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민위원회 내 간부 비율을 어떻게 조정을 하게 되냐면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비율을 1대1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을 펼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안도와 황해도는 전통적으로 민족주의 운동 그리고 기독교 운동이 우세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 공산주의 세력의 지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미군과 소련군의 남북한 통치 방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군이 군정을 수립해서 남한을 직접 통치했다면 소련군은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태로 북한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간접적인 통치였던 거죠. 북한에 주둔한 소련군 사령부는 예하에 민정부라는 기구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도 단위와 군 단위에는 위수사령부라는 기구를 설치했습니다. 이로써 중앙 수준에서 설치된 민정부가 위수사령부의 활동을 지도하고 도군 단위의 위수사령부가 각지 인민위원회 활동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북한 지역 통치 체계가 작동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조선인들의 자생적 조직이었던 인민위원회가 전면에 나서서 인민들과 접촉한 반면 소련군 기구는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미군이 군정을 수립해서 남한 지역을 직접 통치를 했다면 소련군은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태로 간접 통치하면서 전면에는 인민위원회를 내세웠던 거죠. 북한에 주둔하며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소련인 고문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슈티코프라는 인물입니다. 2004년도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 슈티코프 일기라는 이 자료가 나오게 되는데 이 슈티코프는 북한 통치에 관여하면서 지속적으로 일기를 썼던 거죠. 바로 이 일기 자료집이 2004년도에 국사편찬위원회에 의해서 자료집으로 출판이 되었던 거죠. 이 슈티코프는 어떠한 인물인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해주 군강구 군사회의 정치위원이었던 슈티코프는 북한에 파견된 이 소련의 최고 실력자였습니다. 1946년부터 47년에 이르기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되게 되는데 바로 소련 측 대표로 활약했던 인물이 이 슈티코프라는 인물입니다. 당시 김일성에게는 전용 비행기가 없었지만은 이 슈티코프에게는 전용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김일성이 정책을 위반하고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슈티코프를 찾아가 인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해방 직후부터 고문으로 활동했던 슈티코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과 함께 북한 주재 소련 대사에 취임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된 뒤에도 슈티코프는 북한 내부 정부에 관한 김일성의 보고를 받으면서 여전히 북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거죠. 슈티코프 외에 북한 통치에 관여한 유명한 소련인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레베제프라는 사람이라든지 로마넨코라는 사람이라든지 이그나치프라는 사람 등등이 있었습니다. 이 레베제프는 슈티코프의 참모에 해당하는 사람이었고 로마넨코는 조금 전에 설명한 민정부라는 기구의 사령관을 역임했던 인물이 이 로마넨코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그나치예프는 로마넨코의 참모를 역임했던 인물이죠. 북한을 지도한 조선 정치인들은 일제 시기에 민족 해방운동에 참여한 혁명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국가를 운영해 본 경험이
전무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소련인 고문들과 소련인 전문가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소련의 정치체제, 경제 시스템, 경찰제도, 선거제도, 소련의 문화 등등이 북한에 이식이 되게 됩니다. 인민경제계획이라든지 또는 북한의 최고인민위원회를 필두로 한 정치체제라든지 감시체제로 대표되는 경찰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해방 직후에 소련에 의해서 이식이 되게 되는 거죠. 스탈린 통치기의 소련 시스템이 북한에 그대로 이식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식된 시스템이 지금까지도 북한에 살아남아서 작동하고 있는 거죠. 1950년대 중반에 후르시오프가 집권하면서 스탈린이 남긴 유산에 대대적 공격을 가하게 되면서 그것들을 소련에서는 청산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동유럽에서도 개혁 조치를 통해서 이 스탈린주의를 점차 청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아쉽게도 이러한 개혁 조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 중반에 이른바 8월 종파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후르시오프의 스탈린 공격에 자극을 받은 연안파 인사들이 주도한 일종의 쿠데타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김일성을 권좌에서 끌어내리지 못함에 따라 대대적인 개혁 조치가 아닌 대숙청으로 귀결이 되게 됩니다. 만약 이 사건이 연안파의 의도대로 성공을 했더라면 오늘날 북한은 더 나은 사회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아쉽게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스탈린주의 유산이 청산되지 못한 채 지금까지도 그대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방 직후 북한의 초기 정치 지형에 대해서는 이만 마치기로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북한에 모여든 제정치 세력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에서 활동한 대표적 정치 세력인 국내 공산주의 그룹과 만주 빨치산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후에 김일성 중심의 좌파 정치 세력만이 북한 지역에서 활동했던 게 아니라 다양한 정치 세력이 각축하고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공산주의 그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공산주의 그룹은 일제 시기에 함경남도 지역에 거점을 두고 활동했던 세력입니다. 함경남도는 식민지 조선에서 가장 공업이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함경남도의 산악지대를 따라 여러 강이 흘렀고 그 강을 막아 댐을 만들어 엄청난 전력을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 전력을 가지고 많은 공장들을 가동을 할 수가 있었죠. 함경남도 흥남에 흥남 일본질소 비료 공장이 있었는데 이 공장 규모가 조선은 물론 동양에서도 제일 가는 공장이었다고 합니다. 함경남도는 식민지 조선의 최대 공업지구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어장이 밀집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어류가 많았는데 특히 엄청난 규모의 정어리들이 잡혔다고 합니다. 바로 이 정어리 기름과 같은 원료를 이용해서 비료나 비누와 같은 화학 제품을 이 공장에서 생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곡창지대가 밀집한 남한에서 쌀이 북쪽으로 올라가고 북한의 화학 제품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식의 경제 분업 구조가 일제 시기에
작동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해방과 함께 38선이 획정이 되게 되면서 이러한 경제적 분업 구조가 완전히 단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남한에 있는 쌀이 북한으로 올라가지 못하면서 해방 직후에 북한에서 식량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무튼 함경남도 지역에 대규모 공장이 밀집해 있었고 이 공장 지구를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게 됩니다. 1929년에 일어난 원산 총파업이 그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국내 공산주의 그룹은 바로 함경남도 일대를 거점으로 노동운동을 주도했던 공산주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 인물로 누가 있었냐면 오기섭이라든지 정달원이라든지 주영하라든지 김용범 그리고 박정혜 등등이 있었습니다. 오기섭과 정달원은 박헌영과 정서적으로 친밀했던 이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남한 지역 조선공산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서 나중에 김일성과 갈등을 벌이게 됩니다. 그 갈등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오기섭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섭은 북한의 최고 지성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오기섭은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의 기관지인 정로에, 그 정로라는 신문이 있었죠. 이 정로에 많은 글을 투고를 했습니다. 그의 글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이론적으로 해박한 혁명가인지 탄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1947년경 북조선인민위원회 노동부장이었던 그는 국가의 이해관계보다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글을 발표하는 바람에 비판을 받고 북조선 노동당의 핵심적 직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후 오기섭의 글은 지면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는 뛰어난 이론가이자 웅변가였지만 김일성으로부터 종파분자로 몰려 제압을 당하게 되고 1956년 8월 종파 사건 때에는 완전히 숙청을 당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인물이 바로 오기섭이었습니다. 오기섭 정달원과 달리 주영하, 김용범, 박정혜는 처음부터 김일성과 협력 관계를 유지했던 이들입니다. 주영하는 모스크바 동방노력자 공산대학 출신의 혁명가였습니다. 모스크바 동방노력자 공산대학에서 천재라는 평판을 얻었던 인물이 바로 이 주영하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주영하는 북조선 노동당 초대 부위원장에 취임했던 인물입니다. 이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통상과 소련 주재의 북한 대사로 활약했지만 한국전쟁 당시 남로당 사건에 연루돼서 숙청되었던 비운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김용범과 박정혜는 국내 공산주의 그룹의 일원이자 소련계 한인으로도 분류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1930년대에 소련에서 북한으로 파견된 코민테른의 공작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부부로 위장을 해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사랑에 빠져서 결혼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김용범은 해방 직후 창설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의 초대 책임비서를 역임한 인물이었지만 1947년에 위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인 박정혜는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었습니다. 김일성에게 아첨한 대표적 간부들 중에 한 명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인물이 바로 이 박정혜라는 인물입니다. 재치 있고 말주변이 뛰어난 여성 지도자였지만 김일성의 정치 시녀라는 악평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하죠. 회의가 열릴 때마다 김일성의 주변에 머물면서 겉옷을 받아서 옷걸이에 걸어주거나
김일성의 담배와 차를 준비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직후 인민들이 사박가라고 부른 최고의 간부들이 있었습니다. 4명의 박씨란 인물이죠. 이 사박가에는 누가 있었냐면 박금철이라든지 박창옥이라든지 박영빈, 그리고 바로 이 박정혜를 포함을 해가지고 사박가라고 일컬었는데, 이들은 그야말로 김일성의 최측근 인사들로서 막강한 권세를 휘둘렀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박가는 공교롭게도 러시아어 발음 사박가와 유사했습니다. 러시아어 사박가가 바로 개를 의미를 했죠. 이러한 사정을 감안을 하면은 해방 후 북한에서 날카로운 인민들의 풍자 정신이 살아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공산주의 그룹에 이어 이제부터는 만주 빨치산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주 빨치산파는 1930년대 만주 지역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던 북한의 정치 세력을 일컫는 용어가 바로 만주 빨치산파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에서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만주 빨치산파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두혈통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김일성이 만주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한 데다 김정일이 백두산 밀영에서 태어났다는 이러한 설이 유포되었기 때문에 백두혈통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김일성은 백두산 근처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바롭스크,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출생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해방 이후 북한에서 창설된 정권은 여러 공산주의 계파가 연합한 연합정권이었지만 대대적 숙청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만주 빨치산파만이 남게 되었던 거죠. 이 그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주 빨치산파는 1930년대 만주 지역에서 중국 공산당 부대였던 동북항일연합군에 소속돼 항일 유격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김일성이 지도한 우리 조선인들로 이루어진 부대인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제2군 육사가 바로 이 조선인들로 이루어진 부대였고, 이들이 그 유명한 보천보 전투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나 1930년대 중후반경에 걸쳐 일제의 만주국 치안 숙정 공작이 전개됨에 따라서 이 동북항일연군은 더 이상 만주에서 버티지 못하고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퇴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조선이 해방될 때까지 하바롭스크에서 약 5년 동안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대일전에 대비를 했던 거죠. 물론 일제의 갑작스러운 패망 때문에 이들은 대일전에 참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그룹이 어떻게 우리 조선으로 귀국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육로를 통해서 만주를 횡단을 해가지고 압록강 철교를 통해서 이 신의주 지역으로 입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압록강 대교가 끊기는 바람에 이들은 바닷길을 따라서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원산항으로 북한 지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만주 빨치산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었냐면 김일성, 최용건, 김책, 김일, 최현, 안길, 임춘추 등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결속력이 아주 강했던 데다 소련군 사령부의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그룹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공산주의 그룹과 만주 빨치산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다른 계열의 정치 세력인 소련계 한인과 연안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에서 활동한 대표적 정치 세력인 소련계 한인과 연안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련계 한인은 해방과 함께 북한의 당국가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련에서 파견된 고려인들을 지칭합니다. 한반도는 러시아 극동지역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조선인들이 한말부터 그곳으로 이주해서 고려인 사회를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해온 이들부터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망명한 이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1937년경 스탈린이 러시아 극동지역에 거주하던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강제 이주에 이유가 있었겠죠. 스탈린은 우리 조선인들이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하거나 일제히 스파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심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 극동지역에 거주하던 우리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주시켜버리게 되는 거죠.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주한 고려인들은 이 지역을 개척하게 됩니다. 고려인들이 정착한 대표적 지역은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 등등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들에도 당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설립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공공기관에서 경력을 쌓아나가던 고려인들이 조선의 해방과 함께 북한 지역에 파견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 차례에 걸쳐 파견되는데 해방 후부터 195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500여 명 정도가 파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들이 북한에 필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소련군 사령부가 북한 지역을 점령하고 통치에 관여하면서 조선인들과 소통할 통역원들이 필요했던 거죠. 바로 이들 소련계 한인들이 소련군 사령부와 조선인들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소련계 한인들은 해방 직후에는 주로 통역원 역할을 수행을 했지만 차츰차츰 북한의 고위직을 장악해 나가게 됩니다. 북한 지역 8도의 도당위원장직과 내각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차관에 해당하는 부상직을 바로 이들이 장악하게 되는 거죠.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고작 학교 교사라든지 지방기관 간부에 불과했던 그들이 북한으로 와서 막대한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특히 그들은 권력의 원천이었던 북한 주재 소련 대사관과 긴밀한 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북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다른 정치 세력들에게 견제를 받게 되는 거죠. 소련계 한인들은 조선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소련을 모국으로 여겼고 소련 시스템을 북한에 이식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 조선 민족에 대한 동정심과 민족애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권세를 누리던 그들은 1950년대 중반부터 위축이 되게 됩니다. 그 무렵 1950년대 중반부터 북소 갈등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이 있듯 바로 이 소련계 한인들이 희생양이 되는 거죠. 감히 소련을 공격의 표적으로 삼을 수 없었던 북한이 바로 이들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소련계 한인들은 비판을 받으면서 소련으로 귀국하거나 북한에서 숙청당하는 비운을 맞게 됩니다. 소련계 한인의 대표적인 인물로 허가이와 박창옥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허가이는 당 박사라고 불린 인물이었습니다. 당 전문가라는 의미였죠. 소련의 당 건설 경험을 도입해서 북한의 노동당 조직 체계를 확립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인물이 바로 허가이였습니다. 그는 유능한 인물이었던 데다 좋은 평판까지 얻고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유능한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김일성의 라이벌로 부상할 수 있었던 박헌영과 박일우가 숙청을 피하지 못했듯 허가이도 전시에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김일성을 도와 허가이 숙청에 앞장선 인물이 바로 소련계 한인이었던 박창옥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말주변이 뛰어났던 데다 웅변에 능했던 그는 김창만과 함께 노동당의 선정계통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김창만과 박창옥이 북조선 노동당의 이 선전부장을 연이어서 역임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허가이가 숙청된 후 박창옥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사실 박창옥은 전후 김일성에 이어서 권력의 2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중반 북소 갈등의 와중에 당 지도부로부터 공격을 받기 시작했고 그 뒤로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던 인물이 바로 이 박창옥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박창옥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1950년대 중반에 김일성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려 했던 이른바 8월 종파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주도한 연안파가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끌어들였던 인물이 바로 당시에 불만이 팽배해 있었던 박창옥이었던 거죠. 결국 8월 종파 사건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주도자들이 체포되는데 박창옥도 가택연금 상태에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이 총살형을 당했던 인물이 바로 이 박창옥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제 연안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안파는 일제 시기에 중국 공산당 근거지인 연안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세력이었습니다. 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에 가담해서 활동했던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던 거죠. 해방 후 군사단체인 조선의용군 주력은 만주 지역에 남아서 중국 공산당 편에 서서 국민당 부대와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들은 한국전쟁 직전인 1949년 말부터 북한 지역으로 들어와 조선인민군의 편제가 되게 됩니다. 한국전쟁 당시 주력으로 참전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정치 조직이었던 독립동맹 인사들 70여 명은 해방 직후인 1945년 12월 초에 북한으로 들어와서 정치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정, 김창만, 허정숙 등은 김일성이 주도한 공산당에 들어가 활동하지만 김두봉과 최창익을 비롯한 대다수 연안파 인사들은 조선신민당을 결성해서 정치활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조선신민당은 1946년 8월 말에 김일성의 북조선 공산당과 합당해서 북조선 노동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연안파 지도자였던 김두봉이 북조선 노동당 위원장을 역임을 하게 되죠. 연안파 인사들 상당수는 당 조직과 내각의 주요직을 담당하면서 북한 정치에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950년대 중반에 소련 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 흐르쇼프가 스탈린을 비판하자 여기에 공명한 젊은 연안파 인사들이었던 서휘, 윤공흠, 이상조 등등이 조선노동당 지도부를 비판하면서 김일성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른바
8월 종파 사건이라고 명명하죠. 이들은 원로급에 속했던 최창익과 김두봉까지 포섭했지만 결국 이들의 시도는 실패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연안파는 모조리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동지들을 배반하고 끝까지 김일성 편에 섰던 김창만과 허정숙을 제외하고 모두 숙청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 소련계 한인과 연안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북한 지역 당 중앙 조직인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의 창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북한 연구자인 김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 지역 공산당 중앙 조직인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의 창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국내 공산주의 그룹과 만주 빨치산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두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갈등의 계기가 바로 북한 지역의 공산당 조직을 창설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첨예했던 까닭은 이미 남한에서 박헌영에 의해 조선공산당이 재건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으로 대표되는 만주 빨치산파는 남북한의 정세가 상이하기 때문에 남한의 조선공산당과 관계없이 북한 지역에도 독자적인 공산당 조직을 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국내 공산주의 그룹은 만주 빨치산파의 그러한 주장에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서울에서 재건된 조선공산당이야말로 조선의 유일당이라고 맞서면서 만일 북한 지역에 새로운 당 조직을 창설하면 한국 공산주의 운동이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북한 지역 당 조직 창설을 강하게 반대한 인물이 바로 국내 공산주의 그룹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오기섭이었습니다. 그는 이때 김일성에게 완전히 미운 털이 박히게 됩니다. 1947년경 노동계급을 옹호한 피라 사건으로 비판받고 이후에는 종파분자로 몰리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거죠. 여하튼 북한 지역 당 조직 창설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는데 결국에는 타협적 형태로 매듭을 짓게 됩니다. 1945년 10월 10일에 평양에서 서북 5도당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가 개최됩니다. 이 대회를 통해 바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 창설되는 거죠.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은 북한 지역 중앙당에 해당했지만 서울에서 재건된 조선공산당의 지도를 받는 북한 지역 지부의 형태로 결성되었습니다. 초대 책임비서를 맡았던 인물이 김용범, 제2비서를 맡았던 인물이 바로 오기섭이었습니다.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은 창설 직후부터 남한 조선공산당의 지도를 받았지만 차츰차츰 조선공산당의 영향권에서 독립해 나가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오늘날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로 기리고 있는 날이 바로 10월 10일입니다. 서북 5도당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가 개최돼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 창설된 날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번 조선노동당의 계보를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시기인 1925년 4월 17일에 조선노동당이 서울에서 창설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일제에 적발되면서 해체되고 다시 제2차 조선공산당이 결성되게 되죠. 물론 2차 공산당도 얼마 가지 않아 적발돼 해체되고 이어서 재조직과 해체의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28년에 4차 공산당을 끝으로
조선공산당은 명맥이 끊기게 됩니다. 명맥이 끊긴 조선공산당을 재건한 인물이 바로 박헌영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 11일에 서울에서 조선공산당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 재건 조선공산당은 1946년 11월경에 조선인민당, 남조선신민당과 3당 합당을 통해서 남조선노동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한편 박헌영의 재건 조선공산당에서 가지를 뻗은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은 1946년 초에 북조선공산당으로 계층하면서 조선노동당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이 북조선공산당이 1946년 8월 말에 연안파의 정당인 조선신민당과 양당 합당을 하면서 북조선노동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북한에는 북조선노동당, 남한에는 남조선노동당이 창설돼 이원적인 노동당 체제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9년 6월경 남북노동당이 합당하면서 오늘날의 조선노동당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조선노동당의 계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역시 조선노동당의 기원에 해당하는 정당은 일제시기인 1925년 4월 17일에 창설된 조선공산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오늘날 조선노동당의 창설 기념일로 기려야 하는 날은 4월 17일이어야 마땅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4월 17일이 아닌 10월 10일을 노동당 창설 기념일로 기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김일성이 창설을 주도한 정당이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었기 때문이죠. 엄밀히 말해 김일성은 일제시기 조선공산당과 아무런 인연도 없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북한은 10월 10일을 노동당 창건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명칭에서 분국이라는 용어는 남한 조선공산당의 북한 지역 지부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분국이라는 용어는 김일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굴욕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역사서를 찬찬히 훑어보면 분국이라는 용어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승리자의 관점에서 역사가 재구성되는 현상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한 현상이 극단적으로 발현된 사례가 바로 북한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은 초창기에 남한 조선공산당의 지도를 받았지만 차츰차츰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1945년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제3차 확대 집행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이 회의에서 김일성이 공산당 내 오류를 비판하면서 김용범이 맡아오던 책임 비서직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1946년 4월경에는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의 명칭을 북조선공산당으로 개칭하면서 남한 지역 조선공산당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해나가게 되는 거죠. 이때까지 공산당 내 권위면에서 김일성은 박헌영보다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북노동당이 합당을 통해 창설되는 과정에서 양자 간 권위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양당 합당을 통해 순조롭게 합당한 북조선 노동당과 달리 남한의 3당 합당은 커다란 진통을 겪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북조선 노동당이 개입해서 남한의 3당 합당을 성사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따라서 북한의 노동당은
남한의 노동당보다 권위면에서 우위에 서게 되고 월북한 박헌영도 김일성에 이어서 2인자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의 창설과 오늘날 북한을 지도하고 있는 조선노동당의 계보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조선노동당의 당 역사가 철저히 승리자의 관점에서 재구성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방 후 북한 지역에서 활동한 비공산주의 정치 세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북한 연구자인 김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산당 계열이 아닌 비공산주의 세력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11월 13일에 조선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창설되었습니다. 조선민주당을 창설한 인물은 유명한 민족주의자인 고당 조만식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공산당이 노동자와 빈농층 등 무산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정당이었다면 이 조선민주당은 유산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정당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정당은 평안도 지역의 민족주의 운동 세력과 기독교 세력에 기반을 두고 활동한 정당이기도 했죠. 사실 조선민주당 간부들 대부분이 고당 조만식처럼 기독교 장로직에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유산층과 기독교 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조선민주당은 공산당과 대립각을 세우기 일쑤였고 따라서 북한 당국의 반체제 세력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김일성과 조만식은 평양에 있는 한 요정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평양에는 그 3대 명물이 있죠. 평양에 냉면이 유명하고 이 고무공장이 유명하고 그리고 기생이 유명하죠. 바로 평양은 기생으로 유명한 지역이었고 이 조만식과 김일성이 함께 찍힌 사진에는 기생의 모습도 나와 있었습니다. 1946년에 남녀평등권 법령이 포고되면서 기생이 사라지게 되지만 해방 초기만 하더라도 평양에서 쉽게 기생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요정에서 이루어진 첫 만남에서 김일성이 우리 조선의 예법에 따라 조만식에게 큰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조만식도 김일성을 기특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젊은 친구가 보천보 전투를 일으켜서 우리 조선인들에게 독립에 대한 희망을 일깨워 주었기 때문이죠. 1945년 10월 14일에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해방군인 소련군을 환영하는 시민대회가 개최되는데 이 대회에서 김일성이 대중들에게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바로 그때 고당 조만식이 사회를 보면서 시민들에게 김일성을 소개를 했습니다. 게다가 조만식은 김일성 가족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면서 호의를 베풀어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인물 간에 차츰차츰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됩니다. 조만식은 항상 소련 군인들을 대동하고 정치 행보에 나서는 김일성의 스타일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1945년 11월 23일에 그 유명한 신의주 학생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평안북도 끝자락에 위치한 신의주에서 중학생들과 전문학생들이 시위를 일으키게 됩니다. 당시에 중학생들과 전문학생들은 대부분 유산층의 자제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시위는 반공적인 성향을 띨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신의주 지역 공산당 간부가 시위자들에 대해서 발포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명령에 따라 기관단총을 난사하게 됩니다.
이 바람에 시위에 참가하고 있던 학생 20여 명이 사망하는 참극으로 귀결이 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민족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 즉 조선민주당과 공산당 간의 유대관계가 약화되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김일성과 조만식이 결정적으로 갈라서게 되는 계기는 1945년 12월 말에 있었던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발표였습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이 공개되자 김구와 이승만을 비롯한 남한 우익 세력은 격렬한 반탁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고당 조만식도 그들을 따라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회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게 됩니다. 소련군 간부들과 김일성이 나서서 조만식을 설득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후에 조만식은 연금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평양에 있었던 고려 호텔에 연금되는데 그에게는 항상 총을 맨 소련 군인들이 따라붙어 다니게 됩니다. 이 일설에 의하면 한국전쟁 중에 고당 조만식 선생이 총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조선민주당 지도부는 대부분 월남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선민주당은 어떠한 운명을 맞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중앙 간부들은 월남했다 해도 민주당 지부들과 당원들은 여전히 북한에 남아 있었습니다. 북한 체제는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게 되냐면 반체제 성향을 띤 기존 민주당을 친체제적 정당으로 전환시키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최용권이라는 인물을 조선민주당 당수에 앉히게 되는 거죠. 최용권은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었습니다. 고당 조만식의 제자였지만 김일성의 막역한 전우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활동할 당시 운남 강무당에서 군사교육을 받았고 황포군관학교에서 교관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유능한 무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만주 항일투쟁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도 김일성처럼 동북항일연군에 소속돼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해온 대표적인 조선인 지도자였던 거죠. 공산주의자로서 활동해온 그가 해방 후 조선민주당 당수를 맡아서 민주당을 체제 내로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경 북소 갈등이 고조되면서 김일성은 최용권을 조선노동당으로 소환하게 됩니다. 그는 간판만 유지하고 있었던 쇠락한 민주당을 탈당하고 조선노동당에 입당하면서 일약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에 발탁이 되게 됩니다. 사실 김일성이 최용권을 노동당에 불러들인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북소 갈등의 와중에 김일성은 소련에 맞서고자 아군 진영의 강화를 모색했습니다. 따라서 최용권을 선택했던 거죠. 최용권은 김일성이 맡긴 중대한 임무인 소련계 한인을 겨냥한 공격을 충실히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연안파의 정당인 조선신민당도 비공산계열 정치 세력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산당이 무산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민주당이 부르주아 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했다면 조선신민당은 지식인 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민당에 가입한 이들은 주로 교수나 교사와 같은 학교 교원들이 많았습니다. 신민당은 정치 성향 면에서 공산당과 민주당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 정당이었습니다. 즉, 공산당보다는 온건하고 민주당보다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당이었던 거죠. 따라서 신민당은 민주당과 달리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지지했으며 토지개혁에도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진보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북조선 공산당이 조선신민당을 합당 파트너로 설정하게 됩니다. 결국 신민당이 합당에 동의하면서 아래로부터의 합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면 단위, 군 단위, 도 단위에서 합당하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1946년 8월 말에 최종적으로 중앙 수준에서 양당 합당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북조선 노동당이 발족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비공산계열 정당인 조선민주당과 조선신민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1946년경에 이루어진 민주개혁이라고 불리는 북한의 개혁 조치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북한 연구자인 김재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46년경에 단행된 북한의 개혁 조치들 가운데 토지개혁과 노동법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6년 2월 8일에 북한 지역 중앙정부라고 할 수 있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창설됩니다. 이 기구가 창설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살펴보았다시피 해방 후 조선 전역에 걸쳐 자치기구인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러나 38선이 획정되면서 북한 지역 인민위원회들은 더 이상 서울중앙인민위원회로부터 지시를 받지 못한 채 구심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북한 지역 인민위원회들을 지도할 중앙인민위원회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창설되게 되는 거죠. 임시라는 용어가 시사하듯이 이 기구는 선거를 통해 공식적으로 창설된 기구가 아니라 임시적으로 창설된 기구입니다. 김일성이 이 기구의 위원장으로 추대되었죠. 바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1946년 한 해에 걸쳐서 민주개혁이라 불리는 개혁 조치들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 개혁 조치들 가운데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토지개혁이었습니다. 해방 당시 북한 전체 인구의 약 70%가 농민이었습니다. 그들 중 또 70%가 빈농이었습니다. 즉, 북한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빈농이었던 거죠. 반면 농민 인구의 5% 미만에 해당한 지주들이 북한 지역 전체 경작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빈농들이 바쳐야 할 소작료율은 50%에 달했죠. 전체 수확고의 절반을 지주에게 바친 뒤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빈농들이 정상적 생계를 영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기존의 토지 소유 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토지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의한 토지 개혁이었습니다. 즉, 보상을 하지 않고 토지를 몰수한 뒤 이 토지를 빈농들에게 대가 없이 분배하게 됩니다. 몰수 대상 토지는 자작지를 제외한 소작을 주는 토지들이었습니다. 지주들이 소유한 토지 외에도 소작을 주는 토지들이 예외 없이 몰수되게 됩니다. 당연히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제 시기에 징용이나 징병을 나간 남성들이 모두 사망하고 과부만 남은 가정들은 경작지를 타인에게 소작을 준 뒤 배를 짜서 생계를 연명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해방 후 토지개혁 시기에 이들의 토지도 모두 몰수되게 됩니다. 이들은 엄밀히 말해 지주라고 할 수 없었지만
경작지를 직접 붙이지 않고 소작을 주었기 때문이죠. 과연 이러한 안타까운 사례들이 한두 건이었을까요? 만약 이러한 사례들을 예외로 인정해서 몰수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토지개혁 법령에 원칙이 서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소작지를 몰수하게 됩니다.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 법령이 포고되고 토지개혁이 실행된 결과 북한 전체 경작지의 52%에 해당한 약 100만 정보의 토지가 무상 몰수되게 됩니다. 이 토지를 72만 가구의 고농, 소작농, 빈농에게 무상으로 분배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개혁 조치를 통해서 지주와 친일파의 물적 기반을 분쇄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지주들의 토지도 몰수되었습니다. 당시 지주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했냐면 5정보 이상, 1정보가 3,000평이니까 5정보면은 15,000평 이상 소유자죠. 5정보 이상의 경작지 소유자들이 지주로 규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몰수 대상 토지가 모든 소작지였기 때문에 굳이 지주의 범주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당시에 왜 굳이 지주의 범주를 규정했냐면 지주들을 완전히 제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주들은 토지를 몰수당한 데 이어서 가옥과 농기구, 가축까지 몰수당한 뒤에 다른 지역으로 축출이 되었습니다. 지주들을 다른 지역으로 축출한 까닭은 지주들과 농민들 간의 정신적, 경제적 예속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한 목적에서였습니다. 만일 지주들이 토지를 몰수당한 뒤 기존 거주지에 그대로 거주했다면 농민들이 지주들에게 굽신거리는 관성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지주와 농민들 간의 정신적 예속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서 축출 조치를 단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1946년 토지개혁 당시에 지주 축출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48년경에야 비로소 강도 높은 지주 축출 운동이 전개되게 되는데 북한 주민들은 이를 2차 토지개혁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기간에 토지를 타인에게 소작 준 전력이 있는 분농이나 중농까지도 축출되었을 만큼 2차 토지개혁은 농촌사회의 과열된 계급투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46년에 실시된 또 다른 민주개혁 조치로 6월 24일에 포고된 노동법령이 있었습니다. 노동법령은 다양한 규정들을 망라하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 규정이 8시간 노동제입니다. 이 조치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하루 8시간으로 규정되게 됩니다. 14살 미만의 소년 노동 금지도 중요한 조항이었습니다. 일제시기만 하더라도 10살을 간 넘긴 소년들이 하루 10시간 이상의 중노동에 시달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 조치를 통해서 14세 미만의 소년, 소녀 노동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게 됩니다.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제도 노동법령의 중요한 규정이었습니다. 같은 노동에 종사할 경우 청년들이 노인들보다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조치를 통해서 그러한 경향이 시정이 되게 됩니다. 노동법령에 규정된 사회보험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무료로 치료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자 가족의 장홀례 시에는 이 조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법령이었던 거죠. 게다가 위험노동이나 중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이
지불되는 현상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블루칼라가 화이트칼라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았다는 점도 당시 노동정책이 상당히 진보적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러한 진보적인 노동법령은 사문화되게 됩니다. 8시간 노동제로서 폐허가 된 북한을 재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겠죠. 사실상 한국전쟁 이후에 강제노동이 고착화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1946년경에 실시된 북한의 대표적인 개혁 조치인 토지개혁과 노동법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마찬가지로 다른 개혁 조치들인 농업현물세제와 남녀평등권 법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북한 연구자인 김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46년경에 단행된 북한의 개혁 조치들 가운데 농업현물세제와 남녀평등권 법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현물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현물세 법령은 1946년 6월 27일에 포고되었습니다. 일제시기 농민들은 많은 잡세에 시달렸습니다. 해방 후 북한 체제는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농업현물세제를 실시하면서 농민들의 세금을 그들이 경작한 농작물로 단일화하게 됩니다. 세율은 수확고의 25%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빈농들이 지주에게 바친 소작료가 전체 수확고의 절반가량이었음을 감안하면 이 세금 제도가 얼마나 큰 혜택인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농업현물세제가 농민들의 기존 부담을 크게 경감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농업현물세제의 운영에서 관건은 수확고를 측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수확고를 측정했을까요? 가을에 수확을 마친 뒤 창고에서 수확고를 측정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많은 농민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실제 수확고를 축소에 신고하는 식으로 편법이나 속임수를 썼겠죠. 그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 체제는 수확 직전에 논밭에 나가서 평뜨기라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평뜨기라는 것은 한 평의 농작물을 거두어서 무게를 측정한 뒤 전체 경작 면적을 곱하는 방식의 수확고 측정 방법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하게 수확고를 파악할 수 있는 방식이죠. 수확 직전 논에 나가 평뜨기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평의 벼를 벤 다음에 나달을 탈곡해서 무게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전체 논의 면적을 곱하면 전체 벼의 수확고가 측정될 수 있겠죠.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평뜨기를 통해 과연 수확고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을까요? 평뜨기 방식의 관건은 수확고의 평균 지점을 포착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지점은 작황이 좋은 곳도 있지만 어떤 지점은 참새가 쪼아먹거나 재해를 입어서 작황이 좋지 않은 곳도 있을 테죠. 이렇게 작황 상태가 들쭉날쭉한 상황에서 작황의 평균 지점을 포착해 평뜨기를 실시해야 정확한 수확고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 체제는 바로 이러한 평뜨기 문제점을 악용해서 전반적으로 농민들의 수확고를 고평가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이게 됩니다. 현물세율이 25%로 책정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30에서 40%를 초과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국가가
수매 사업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대중운동을 통해 현물세 외에 각종 부담금을 공물로 징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 시기와 비교해 볼 때 농민들이 부담한 세금이 결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음은 남녀평등권 법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일제 시기 조선 여성의 자살률은 대만에 이어서 세계 제2위였다고 합니다. 여성 차별과 억압의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서 1946년 7월 22일에 남녀평등권 법령이 포고되게 됩니다. 지금은 남녀평등이 당연시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남녀평등권 법령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와닿았다고 합니다. 남녀평등권 법령은 당사자들의 동의에 의한 결혼, 조혼 금지, 축접제 폐지, 기생제 폐지 등의 여러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부모들의 약정에 의해 결혼이 성립되는 문화가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살이 된 여성이 67살 된 꼬마 남자아이와 결혼하는 일도 흔히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서 남녀평등권 법령에 당사자들의 동의에 의한 결혼이 규정돼 남녀 당사자들이 결혼에 동의한다고 서명을 한 이후에야 결혼이 성립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에는 대릴사위제라든지 민며느리제와 같은 악습이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일제 시기에 이러한 조혼의 악습이 유행하는데 그것은 바로 징병이나 징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혼이 이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녀평등권 법령을 통해 조혼 금지를 규정하면서 여성들의 경우 17세 이상, 남성들의 경우 18세 이상에 달해야 결혼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문화되게 됩니다. 축첩제 폐지도 중요한 조항이었습니다. 당시의 남성들은 본처 외에 여러 명의 첩을 두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축첩제 폐지를 통해 이를 제한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남성들이 들인 기존의 첩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부가 조항도 명문화되었습니다. 남녀평등권 법령은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독려했습니다. 당연히 노인들은 남녀평등권 법령에 거부감을 보이게 됩니다. 그들은 어린 딸 그리고 갓 시집 온 며느리들이 밤마다 외출해서 회의에 참석하거나 남성들과 어울리며 즐기는 광경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여성정책이라는 테마는 혁명적 가치와 전통적 가치가 충돌하는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테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볼 수 있는 북한의 여성상은 이렇게 진보적인 측면을 반영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고전적인 마르크스주의는 여성 문제와 관련해 진보적인 해결 방안을 지향했지만 스탈린 통치 시기에 그러한 관점에 역전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르크스주의 사상과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사유재산제가 폐지되고 공산주의로 이행하면서 여성들이 가사 노동에서 해방됨은 물론 성해방을 이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스탈린 통치기에 산업화의 과제가 중시되면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통적인 성역할이 강조되게 됩니다. 모성역할 같은 여성들의 전통적 성역할이 강조되게 되는 거죠. 물론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 힘든 섹스라든지 음주라든지 흡연 등도 부정적으로 인식되게 됩니다.
방탕한 성생활과 음주는 노동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여성들의 성해방을 지향하기는커녕 섹스를 부정적으로 인식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보수적인 여성 정책과 섹스를 금기시하는 소련의 문화가 북한에 이식된 결과 오늘날 북한의 여성 정책은 매우 보수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946년경에 단행된 농업편물세와 남녀평등권 법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북한의 친일파 청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북한 연구자인 김재웅입니다. 지금 시간부터는 북한의 친일파 청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후 북한은 반제 반봉건 혁명을 지향했습니다. 반제 반봉건 혁명에서 반제 투쟁의 대상으로 설정된 것은 친일파와 일제 잔재였습니다. 이미 일제가 패망한 이후였기 때문에 친일파와 일제 잔재가 청산의 대상으로 설정이 되는 거죠. 반봉건 투쟁의 대상으로 설정된 것은 지주층이라든지 여성 억압의 역사 등이었습니다. 북한 최초의 중앙정부라고 할 수 있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도 두 가지의 주요 과제를 제기하는데 첫 번째 과제가 친일파 청산이었고 두 번째 과제가 봉건 지주층 청산을 겨냥한 토지개혁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친일파 청산의 과제를 무엇보다도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좌익 인사들이 친일파 청산 과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국내 공산주의 그룹의 대표적 인사인 오기섭은 친일파를 모체가 타도된 아메바에 비유했습니다. 모체는 다름 아닌 일본 제국주의였던 거죠. 그는 친일파를 아메바 찌꺼기에 비유하면서 만일 그 찌꺼기들을 그대로 두면 커다란 성체로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찌꺼기, 곧 친일파를 남김없이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신민당은 연안파의 정당이었죠. 조선신민당은 우리 조선이 자력이 아닌 타력에 의해 해방되었기 때문에 친일파가 잔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박헌영의 경우에는 친일파가 잔존하는 현실에 비추어서 조선의 완전 독립은 미완의 상태라는 입장을 피력하게 됩니다. 북한의 인사들은 친일파 청산의 정당성을 이념적 이유가 아닌 현실적 이유에서 찾게 됩니다. 즉 그들은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으면 친일파가 다시 세력을 회복해 조선을 재침략할 수 있기 때문에 모조리 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와 관련해 오기섭은 친일파가 다시 재기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공민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평양사회과학연구소는 그와 관련해 친일파를 방치할 경우 그들이 미국과 야합할 수 있기 때문에 남김없이 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게 됩니다. 많은 인사들은 친일파가 재기해서 조선을 재침략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친일파 청산의 정당성을 강조했는데 당시의 그러한 주장은 전혀 비현실적인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해방 직후만 하더라도 일본군 패잔병들과 친일파들이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방 직후인 1945년 12월 8일 조선의용군 압록강 지대는 민가를 약탈하던 일본군 패잔병 30여 명을 사살하고 270명을 체포했습니다. 함경남도 삼수군과 갑상군 일대에서는 해방 후
조선인들의 자치기구가 친일파와 일본군 패잔병으로부터 습격받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전히 친일파는 우리 조선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자 증오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친일파 청사는 해방 직후 조선인들에게 너무나도 자명한 과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일파 청사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범주를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과연 어느 선까지 일제에 협력한 이들을 친일파로 보아야 할까? 과연 어떠한 직위에 있었던 자들을 친일파로 규정해야 할까라는 문제를 해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북한은 이러한 친일파의 개념과 범주를 설정하는데 약 1년이라는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해방 직후부터 북한의 많은 인사들이 친일파의 개념과 범주를 제안했지만은 그것들은 너무도 모호해서 법적인 개념과 범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 인사들은 조선 총독부의 고급 관리를 친일파로 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과연 어느 직위부터 고급 관리로 보아야 할까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방 직후부터 북한의 각 지방 당국은 일제 시기에 악질 행위를 저지른 친일파들을 체포했지만 그들의 개념과 범주 및 처벌 법령을 마련하지 못한 탓에 그들을 감옥에 가둬둔 채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때때로 친일파들은 군중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군중재판이란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된 임시재판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군중재판은 피해자들의 개인 감정에 따른 보복행위와 결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빨리 친일파의 개념과 범주를 설정하고 처벌 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해방 후 1년 남짓 지난 1946년 9월 5일에야 드디어 친일파의 범주를 규정한 법안이 마련됩니다. 북한의 사법체계 확립에 기여한 공산주의자 최용달이 이 법안의 제정을 주도하게 됩니다. 최용달은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를 졸업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가 주도해 만든 친일파의 범주는 6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선 총독부의 중추원 참의 고문. 두 번째, 조선인 도회의원, 부회의원. 세 번째, 조선 총독부와 도청의 책임자로 근무한 조선인. 네 번째, 경찰, 검사국, 재판소의 책임자로 근무한 조선인. 다섯 번째, 일제를 돕기 위해 군수품을 생산하거나 그 밖에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 자. 여섯 번째, 친일 단체 지도자로 일제에 협력한 자 등이 친일파로 규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규정들도 모호한 면이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를테면 세 번째 항인 조선 총독부와 도청의 책임자로 근무한 조선인들 중에서 과연 책임자라는 직위는 어느 직위부터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용달은 매우 상세한 해설서를 발표합니다. 그는 조선 총독부의 국장, 부장, 과장급 그리고 도청의 지사와 부장급을 친일파로 판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이렇게 친일파의 범주를 확정한 뒤 드디어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1946년 11월 3일 북조선 도시군 인민위원회 선거가 치러지는데 선거 직전에 유권자 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친일파를 조사하게 되는 거죠. 이 조사에 따라 총 575명이 친일파로 판정돼 체포되게 됩니다. 최용달이 마련한 친일파의 범주 자체가 상당히 온건했기 때문에 철저한 형태의 친일파 청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해방 직후 북한은 식자층 인재 부족난에 시달렸기 때문에 친일 행위에 연루된 식자층 인사들을 구제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들을 구제해 최대한 국가 건설에 동원하기 위해서는 친일파 범주를 덜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북한의 정치 지형과 국가 건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북한 강연은 좀처럼 접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러한 강연을 통해서 북한의 역사가 대중화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북한과 북한 역사에 대한 애정을 끝까지 간수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